저 아이로 정하겠네. 온 고을이 벙어리라 손가락질하는 저 처자를 내 며느리로 드리겠소. 좌종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잣집 교수도 시문 읊는 양반과 처자도 모두 마다한 안주인이었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에 말 못하는 며느리를 들이다니 사람들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 혀를 찼지요. 허나 그 노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행복과 좋은 기운을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순조 임금 시절 충청도 어느 고을이었습니다. 해마다 향리의 농간과 현감의 수탈로 곳간이 비어가던 가난한 고을이었지요. 느티나무 둥치에는 원통하다는 글이 붙었다. 찢기기를 거듭하였습니다. 그 고을 몰락한 양반가에 말 한마디 못한다는 처자가 새며느리로 들어왔지요. 헌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입은 못 여는 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 것이었으니 지혜롭기로 소문난 안주인은 대체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안주인의 성은 송씨, 고을 사람들은 그저 윤시댁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한때는 고을에서 손꼽히던 명문가의 안주인이었으나 10년 전 바깥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집안이 기울 대로 기울어 이제는 안채 하나만 그럭저럭 건사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지고 곳간은 절반이 비었으며 사랑채는 손을 보지 못해 처마 끝에서 빗물이 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저 집도 이제 얼마 못 가겠다고 수군거렸지요. 허나 집이 기울었다 하여 마님까지 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도 새벽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곳간을 손수 점검하고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 하인의 걸음만 보고도 그자가 지금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짚어내는 사람이었지요. 그런 마님이 하나 남은 아들의 혼처를 찾기 시작한 것은 그해 봄이 다 가도록 마음에 드는 처자가 없어 애를 태우던 끝의 일이었습니다. 마님은 고을 안에서 혼담이 오갈 만한 처자 셋을 골라 안채마당에 자리를 펴고 한 사람씩 불러들였지요. 겉으로는 차 한잔 나누며 얼굴이나 보자는 자리였으나 실은 그 처자들의 내력을 이미 사람을 풀어 낱낱이 캐어둔 뒤였습니다. 집안의 형편이 어떠한지, 이웃과 어찌 어울리는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낯빛이 되는지까지 마님은 알고 있었지요. 첫째로 든 처자는 고을 부잣집 외동딸이었습니다. 곱게 단장하고 들어와 차를 내오는 동안 반식경이 지나도록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지요. 예법이 반듯하고 손놀림이 정갈하여 곁에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허나 마님의 낯빛은 끝내 펴지지 않았지요. 둘째로 든 처자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차를 두어 모금 마시고는 창을 받아 시 한 수를 읊었는데 목소리가 곱고 음률이 맑았습니다. 두 처자 모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이들이었지요. 그러나 마님은 그 둘을 바라보는 내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셋째로 든 처자가 바로 강처자 수안이었습니다. 15년 전 누명을 쓰고 옥에서 숨을 거둔 강진사의 외동딸이었지요. 아비가 향리의 장부 농간을 들추려다 도리어 죄를 뒤집어 쓰고 세상을 떠난 뒤 가문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상이 났고 어미마저 화병으로 자리에 누웠다 끝내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홀로 남은 그 딸은 그 무렵부터 입을 닫았다 하였지요. 누가 무어라 물어도 답이 없고 손가락질을 하여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라 고을 사람들은
어느새 그를 벙어리 처자라 불렀습니다. 수안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문중 어른들은 자리에 앉히기도 전에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단장은 수수하다 못해 초라하였고 치마폭에는 흙물이 옅게 배어 있었지요. 말 못하는 처자를 어찌 명색이 양반가 며느리로 드리겠느냐며 당장 내보내라는 말이 오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마당 한쪽 끓는 약을 받쳐들고 가던 어린 종이 대돌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펄펄 끓는 약사발이 그대로 곁에 선 아이에게 쏟아지려는 찰나였지요. 단정히 앉아있던 두 처자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헌데 수아는 달랐지요.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날려 아이를 끌어안고 돌아섰습니다. 끓는 약은 수안의 치맛자락에 쏟아졌고 아이는 터럭 하나 되지 않았지요. 수아는 아픈 기색조차 내지 않고 그저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그 절도 있는 몸놀림은 곱게만 자란 규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수안이 아이를 끌어안고 돌아서는 그 한순간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보았습니다. 고개를 든 수안의 두 눈을. 그 눈은 취기에서도 두려움에서도 오지 않은 유달리 또렷하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마치 당 안의 모든 움직임을 소리 없이 거두어 담는 듯한 눈이었습니다. 마님은 젊은 시절 거울 속에서 꼭 그런 눈을 마주한 적이 있었지요. 문중 어른들이 다시 입을 열어 수안을 내치려 할 때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로 정하겠네. 조용하나 무거운 한마디였지요. 곡소리 같은 반발이 뒤따랐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에 말 못하는 며느리라니 가문의 마지막 체면마저 무너진다며 어른들은 실신할 지경이었지요. 허나 마님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안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지요. 수안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끓는 약에 붉게 익은 제 손등을 옷서반으로 슬며시 감추고는 마님의 눈을 가만히 마주 보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것은 단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이미 단단히 약조되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수안의 그 입이 못 여는 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 것임을. 그리고 그 침묵이 머지않아 고울 하나를 성두리째 뒤집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지요. 혼례는 고울에서 두고두고 입에 오를 만한 것이었습니다. 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쓴 신부는 어느 모로 보나 흠잡을 데가 없었으나 끝내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예를 갖추어야 할 자리에서도 말이 없고 잔을 받을 때도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라 구경 온 사람들이 저마다 혀를 찼습니다. 벙어리 며느리를 들였으니 윤시댁도 이제 정말 끝이 났다는 수군거림이 혼례가 끝나기도 전에 마당을 한 바퀴 돌았지요. 허나 가장 굳은 얼굴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신랑이었습니다. 윤시댁 외아들 현은 어린 시절 홍역을 크게 앓은 뒤로 폐가 약해져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는 몸이었지요. 문밖 출입이 드문 대신 서재에 들어박혀 책만 읽고 작은 나무기관 장치를 만지작거리며 소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르면 잠기는 잠을 쇠며 건드리면 소리가 나는 장치며 서랍 속에 숨어드는 이중 구조 같은 것들이 그의 서재 한켠에 가득하였지요. 그런 그에게 말 한마디 못한다는 신부는 축복이 아니라 차라리 형벌처럼 느껴졌습니다.
혀는 혼례 내내 표정이 없었지요. 술상을 차려놓은 신방에도 반식경을 앉아 있다가 해가 지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신방을 버려두고 서재로 가버린 것이었지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고 누군가 작은 소리로 탄식을 흘렸지요. 홀로 남은 수아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일이었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한마디도 알리지 않은 채 들어온 집에서 첫날부터 마음을 얻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바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신방 안에서 수아는 소매 안에 감추어 두었던 작은 먹과 종이를 꺼냈지요. 그러고는 무릎 위에 종이를 펼쳐 무언가를 또박또박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이었습니다.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는 처자의 손끝에서 한자 한자 빈틈없이 짜인 단정한 글씨가 흘러나왔지요. 그날 사랑채를 드나든 자가 누구였는지, 누가 누구와 눈짓을 나누었는지, 혼례를 핑계로 찾아온 관아의 아전이 무슨 말을 흘리고 갔는지가 그 종이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수아는 적기를 마치자 종이를 곱게 접어 치마 안쪽 깊숙이 꿰매어둔 주머니 속에 밀어넣었지요. 그러고는 촛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말똥말똥 뜬 채 담을 지새웠습니다. 서재에서는 밤이 깊도록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요. 현이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망가진 것을 고치는 소리인지 새로 만드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수아는 그 소리에 한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면서도 서로의 기척을 듣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신방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는 소문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이미 안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눈치를 주고받았고 안채 어른들은 혀를 찼지요. 허나 송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침상을 챙겼습니다. 수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상을 받아들었지요. 두 여인은 그 아침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술이 오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같은 상을 받아온 사이인 것처럼 말이지요. 며느리에 대한 집안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인들은 벙어리아씨라 부르며 함부로 대하였고 시중을 들다가도 그 앞에서 거리낌 없이 흉을 보았지요. 수안이 알아들을 리 없다 여긴 것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마님이 누망이 난 것이 분명하다며 멀쩡한 가문에 어찌 저런 며느리를 들였느냐고 두고두고 입을 놀렸지요. 허나 수아는 그 모든 말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벙어리라 여겨진 덕분에 사람들은 그 앞에서 더욱 말을 함부로 하였지요. 누가 국간의 국식을 빼돌리는지, 누가 관아의 아전과 은밀히 내통하는지, 집안에 누가 바깥에 누구에게 줄을 대고 있는지가 그 함부로 놀린 입들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밤마다 종이에 옮겨 적었지요. 입을 닫은 자의 귀로 온 집안의 비밀이 소리 없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집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지요. 수아는 처음으로 안채 깊은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윤시댁 국간 지하에는 오래전 바깥 주인이 쓰던 묵은 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10년째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아 거미줄만 가득한 곳이었죠. 수안이 밤마다 향하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의 구조를 눈에 익히는 것이 먼저였지요.
어느 문이 안으로 열리고 어느 문이 밖으로 열리는지, 어느 마루가 발을 디뎌도 소리가 나지 않는지, 어느 담장이 사람이 넘기에 수월한지를 모두 익힌 뒤에야 밤에 손을 움직였습니다. 수완이 그 광을 뒤지는 데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시집 오기 전부터 수완은 윤시댁 바깥 주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윤대감은 본디 강직한 산비로 형리의 농간과 현감의 수탈을 들추려다 의문의 죽음을 맞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윤대감이 죄를 들추던 바로 그 형리가 15년 전 수완의 아비 강진사에게 누명을 씌운 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고을의 호장 방가였지요. 방 호장은 무려 30년째 고을의 곡간과 장부를 선하귀에 쥐고 있는 자였습니다. 한 곡을 풀 때는 썩은 곡식을 섞어 넘기고 거두어 드릴 때는 성한 곡식에 이자를 얹어 받았지요. 그 차액을 장부 밖으로 빼돌려 제 곡간을 채우고 윗전인 현감에게 그 절반을 바쳐 입을 막았습니다. 강진사는 그 농간의 증거가 되는 진짜 장부를 손에 넣었다가 도리어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것이었지요. 죽기 직전 강진사가 그 장부를 어딘가에 감추었다는 소문만이 떠돌 뿐이었습니다. 수완이 입을 닫은 것은 바로 그날부터였지요. 15 어린 나이에 아비를 잃고 어미마저 떠나보낸 그 딸은 울음 대신 침묵을 택하였습니다. 떠들지 않는 자에게는 사람들이 경계를 풀고 경계를 푼 입에서는 비밀이 새어나오는 법이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이미 깨우친 것이었지요. 벙어리 행세를 하며 고을을 떠돌던 세월이 어느덧 7년. 수완은 그동안 방 호장의 농간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를 조금씩 걸어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윤시댁이 제 복수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챈 것이었지요. 밤마다 묵은 광을 뒤지던 수완의 손끝은 약초를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어미가 병으로 누워있던 여러 해 동안 수완은 손수 약을 다리고 침을 놓으며 의수를 익혔지요. 어느 약재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지, 어느 풀이 졸음을 부르고 어느 뿌리가 독이 되는지를 수완은 책이 아니라 손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약절구를 오래 준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옷셋에서는 늘 옅은 약재 냄새가 풍겼지요. 곱게 자란 규수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며칠째 묵은 광을 뒤지던 어느 밤, 수완의 손이 문득 멈추었습니다. 흙벽 한 곳을 짚었을 때 울림이 달랐던 것이지요. 다른 벽은 묵직하게 막혀 있는데 그 한 뼘 남짓한 자리만은 텅 빈 것처럼 낮게 울렸습니다. 수완은 손바닥으로 다시 짚어보았지요.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수완은 숨을 가다듬었지요. 무작정 파내는 것은 섣부른 짓이었습니다. 흙인지 사람이 손을 댄 자리인지 확신이 없었고 잘못하여 소리라도 나면 모든 것이 들통날 터였지요. 수완은 그 자리를 마음 깊이 새겨두고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서두를 까닭이 없었지요. 진짜 기다림은 이미 7년을 이어온 것이었으니까요. 돌아오는 길, 수완은 사랑채 한켠에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시집 올 때 몰래 품고 들어와 그곳에 모셔둔 아비의 위패 앞이었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낡은 위패였습니다. 새벽 기운이 싸늘하게 내려앉은 그 앞에서 수완은 두 손을 모았지요. 입은 열리지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또렷이 다짐하였습니다. 찾겠다고,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말이지요. 위패 앞에 모은 두 어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지요.
물을 마시러 나온 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선 채로 현은 아내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지요. 아내라 부르는 것조차 아직 어색한 사람. 어머니가 억지로 들여놓은 벙어리 며느리라 여기던 그 여인이 새벽 어둠 속에서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현은 차마 말을 걸지 못한 채 돌아섰지요. 다만 서재로 돌아와 탁자 위에 놓인 자물쇠 하나를 한참이나 손 안에서 굴렸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는 방식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방식 또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는다는 사실을 송씨 부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기도 전에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입을 다물라 이르지도 않았고 수안에게 따로 무어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만을 안으로 깊이 간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부인은 수안을 안채로 조용히 불러들였습니다. 차를 한 잔 내밀고 자리를 권하더니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그 눈빛이 담담하고도 서늘하였습니다. 네가 약을 잘 다룬다는 말을 들었다. 어미를 여러 해 병구안하였다지. 수아는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칭찬인지 꾸짖음의 서두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지요.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고을 관아에 요즘 병자가 끊이지 않는다 한다. 옥에 갇힌 죄인들이 줄줄이 알아눕는다지. 윤시댁 이름으로 약을 지어 관아에 넣을 것이니 네가 직접 드나들며 이 일을 맡거라. 수아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수아는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부인은 관아를 드나들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약을 짓는다는 구실을 달아 관아 안팎을 자유로이 오갈 길을 열어준 것이었지요. 부인이 저를 며느리로 점찍은 까닭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음을 수아는 그 순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어른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잠자코 바라보다 차잔을 들었지요. 수안이 문을 나서는 순간 부인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첫날 저 아이가 약 항아리를 들고 관아에 들어가 어느 쪽으로 귀를 세우는지 두고 볼 참이다. 수아는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의 약재상을 돌며 약초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지요. 졸음을 부르는 풀, 열을 내리는 뿌리, 정신을 맑게 하는 잎까지 종류도 다양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윤시댁 부엌 한 켠에 약을 다리며 진하고 쓴 탕약을 빚어냈지요. 며칠 뒤 수안이 지은 첫 약이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 문지기가 약냄새를 맡고는 저도 모르게 코를 벌름거렸지요. 수아는 약 항아리를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을 한번 둘러보는 그 눈빛은 결코 약 짓는 안악의 것이 아니었지요. 어느 방에 사람이 드나드는지, 어느 창고에 자물쇠가 새 것인지, 어느 아전이 가장 자주 오가는지를 수아는 소리 없이 거두어 담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힌 병자들에게 약을 먹이는 척하며 아전들이 주고받는 말에 귀를 바짝 세웠지요. 벙어리가 약을 들고 드나드는 것을 아전들은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말 못하는 안악 앞에서 그들은 거리낌 없이 입을 놀렸지요. 방 호장이 이번 환곡에서 얼마를 빼돌렸는지
그 절반을 사또에게 어떻게 바쳤는지, 장부를 어느 손으로 고쳤는지가 그 입들에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속으로 차곡차곡 접어넣었지요. 아직은 조각이었지만 조각은 쌓이면 모양이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관아를 드나든 지 여러 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지요. 약을 넣고 돌아온 수안이 마당을 가로지르는데 서재에서 나오던 현과 마주쳤습니다. 비틀거리는 척 몸을 가누던 수안의 손을 현이 무심코 붙들어 일으켰지요. 그 순간 현의 손가락이 우뚝 눈 멈추었습니다. 수안의 손바닥에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던 것이지요. 한두 해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도록 반복하여 쥐고 써온 사람의 손이었지요. 곱게 자란 벙어리 새색시의 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은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손을 놓았습니다. 수아는 현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마당에 늦가을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갔고 떨어진 낙엽 하나가 두 사람 사이를 가로질러 날았지요. 현은 그날 밤 서재로 돌아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양냄새, 굳은 살, 위패 앞에 흔들리지 않던 어깨, 그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러나 맞춰질수록 그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소문은 구울을 한 바퀴 돌아 문중 어른들의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벙어리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고 약을 핑계로 관아의 아전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말 못하는 안악이 무얼 하겠느냐며 흘려댔던 어른들도 같은 말이 3번을 넘어서자 낯빛이 달라졌습니다. 윤시댁 마지막 체면마저 저 며느리가 땅에 떨어뜨린다는 것이었지요. 결국 그것이 터진 것은 수안이 시집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문중어른 5이 몽둥이를 손에 쥐고 윤시댁 대문을 밀어젖히며 들이닥쳤지요. 길에서 듣기에도 고함 소리가 컸습니다. 담마다 담을 넘고 관아를 들락거리고 집안 망신을 시키는 저 벙어리를 당장 내쫓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끌어내겠다는 것이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서 수아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달아나지도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지요. 어른들이 몽둥이를 들어올리려던 바로 그 순간 안채문이 열리며 송씨 부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발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부인은 수안 앞에 나란히 서며 어른들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대려거든 내 몸부터 치시오.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무거웠지요. 어른들은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관아 쪽에서 나졸 둘이 소란 소식을 듣고 들이닥쳤지요. 대문 쪽과 곳간 쪽 두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그들의 발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이미 몸을 옆으로 비켜 수안의 팔을 잡아당겼지요. 나졸들이 들어선 순간 두 여인은 이미 그 손길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았지요. 저 어른은 발소리만으로 어느 쪽 문으로 사람이 들어올지를 알아채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름발이 나졸이 어느 발을 먼저 디디는지 어느 골목을 돌아오는지까지 짚어내는 사람이었지요. 마당을 가로지르는 걸음만 보고도 그자가 무슨 생각을 품었는지 읽어내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수아는 비로소 알았지요. 저 어른의 그 눈이 제 눈과 꼭 닮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문중 어른들이 씩씩거리며 물러난 그날 밤, 부인은 수안을 안채 깊은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차잔 2개가 이미 놓여 있었지요. 수안은 문턱을 넘으며 그 차잔 하나가 저를 위해 준비된 것임을 알아챘습니다. 부인은 수안이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네가 약을 들고 관아에 처음 들어가던 날 아전당 쪽으로 귀를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때 알았느니라.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계속했지요. 내 남편은 10년 전 향리의 비리를 캐다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그가 죽기 전 그 농간의 장부 안에 적힌 이름들 가운데 네 아비의 이름이 있었느니라. 호장 방가가 제 죄를 감추려 죄 없는 강진사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내 남편은 그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수안의 2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맞잡혔습니다.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지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사이로 비스듬히 스며들었지요. 부인이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한층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 장부가 아직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믿고 있느니라. 현감 쪽이 사람을 풀어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하였다 하였으니 내 남편이 감춘 곳은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겠지. 남편은 평소 곳간 지하 묵은 광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 안 어딘가 벽을 두드려 보아라. 울림이 다른 곳이 있을 것이니.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 눈이 촛불빛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지요.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먹과 종이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그 단정한 글씨로 수아는 처음으로 제 진짜 이야기를 부인에게 적어 보였지요. 벙어리 행세가 처음부터 위장이었다는 것, 관아를 드나들며 7년을 정보를 끌어모아 왔다는 것, 그리고 며칠 전 묵은 광에서 울림이 다른 벽을 이미 찾아냈다는 것까지 말이지요. 부인은 그 글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어내려갔습니다. 다 읽고 난 부인이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수아는 2 손으로 그 손을 받아주었습니다. 2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10년을 기다린 사람과 7년을 벼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3번째 흔들릴 때까지 그 손은 놓이지 않았지요. 그 무렵 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양냄새와 굳은 살, 위패 앞에 흔들리지 않던 어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내라 부르기도 어색한 그 벙어리 며느리가 실은 무언가를 품고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짐작이 날이 갈수록 또렷해졌습니다. 헌데 그 짐작을 확인할 길이 없었지요. 묻고 싶어도 상대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느 밤 현은 서재에서 읽던 책을 덮다가 책장 사이에 끼워진 기름종이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책 중간쯤에 조용히 끼워져 있었지요. 누군가 일부러 끼워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손때가 탄 기름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그것은 고을 현감과 호장방가의 횡령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농간에 가담한 아전의 이름이 질서 있게 적혀 있었지요. 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단정한 글씨를 그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지요. 며느리가 밤마다 무릎 위에 펼치던 종이
바로 그 글씨였습니다. 현이 가장 자주 손에 드는 책, 그 책을 펼쳤을 때 눈이 닿는 바로 그 자리에 수아는 그 종이를 끼워둔 것이었지요. 아무 책이나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이 무엇을 가장 아끼는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는지를 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춰질수록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났지요.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던 아내가 실은 누구보다 또렷한 눈으로 이 집과 고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그림이었습니다. 현은 종이를 접어 소매 안에 넣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 발로 서재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아내의 방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놓았지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묻기 전에 더 지켜보는 것이 옳았지요. 한편 수아는 부인이 일러준 그 벽을 향해 다시 묵은 광으로 내려갔습니다. 초겨울 찬 기운이 지하로 스며드는 밤이었지요. 손끝으로 흙벽을 짚어가다 울림이 다른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수아는 작은 새꼬챙이를 꺼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지요. 한 줌, 또 한 줌. 손끝에 나무의 감촉이 닿은 것은 1시경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낡고 작은 나무 상자였지요. 15년이었습니다. 흙이 굳을 만큼의 세월이 그 위에 쌓여 있었지요. 수아는 상자를 품에 안고 지하에서 올라와 곧장 송씨 부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부인은 잠들지 않고 있었지요. 상자를 열자 기름종이에 쌓인 낡은 장부 하나가 나왔습니다. 부인의 손이 장부 위에서 조용히 떨렸지요. 남편이 끝까지 이것을 지키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부인은 그제야 두 눈으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밝기 전 수아는 현의 서재로 갔습니다. 처음으로 그 문을 두드렸지요. 현이 문을 열었을 때 수아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장부를 두 손으로 건넸지요. 현은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안도 맞은편에 앉았지요. 서재 안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나란히 앉은 밤이었습니다. 현이 장부를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지요. 호장방가의 농간, 현감의 횡령, 뇌물을 주고받은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의 손이 중간쯤에서 우뚝 멈추었지요. 낯익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진사. 수안의 아비 이름이었지요. 뇌물을 받았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서 숨을 거둔 그 이름 옆에 누명의 전말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아전이 어느 날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바꿔치기 하였는지까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현이 고개를 들어 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안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장부를 건넨 손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현은 그 손을 한참이나 내려다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일을 한양으로 올릴 방도가 내게 있어. 수안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소매 안에서 먹과 종이를 꺼내 한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보였지요. 죽은 아비의 옛 벗이자 지금은 조정에서 암행어사로 나설 사람을 가린다는 자리에 가까이 있는 정어사라는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현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눈빛이 달라졌지요. 상소문을 쓸 사람이 필요하다는 수안의 글에 현은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는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대신
먹을 까는 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지요.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이 첫 글자를 내리쓰던 그 순간 창밖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부드러운 눈이 서재 창호지 위에 소리 없이 쌓여갔습니다. 현감이 윤시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후장방가의 거듭된 밀고 때문이었습니다. 약을 핑계로 관할을 드나드는 벙어리 며느리가 아전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내며 무언가를 캐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아전방의 서류가 조금씩 자리를 바꿔 놓인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흘려듣던 현감도 밀고가 거듭되자 끝내 귀를 세웠지요. 현감은 그 벙어리를 직접 시험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윤시댁으로 잔치 초청장이 날아든 것은 첫눈이 녹기도 전에 어느 맑은 날이었지요. 현은 잔치 전날 밤 서재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수안이 지나갈 때 말을 건넬 유련이었지요. 그러나 수안이 먼저 문 앞에 서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잔치에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모르는 척 해달라는 글이었지요. 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승낙으로 받아들이고 돌아섰지요. 잔치 당일 수아는 고운 비단옷을 차려입고 관하로 향했습니다. 현감은 수안을 상석 가까이 앉히고 친히 술잔을 권하였지요. 잔을 건네는 손이 지나치게 공손하였습니다. 수아는 그 공손함 아래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챘지요. 잔을 받아드는 순간 미세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좋은 향 아래에 깔린 옅고 쓴 기운이었지요. 어느 약재에서 나는 냄새인지 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독은 아니었지만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입을 느슨하게 푸는 약이었지요. 벙어리가 정말 벙어리인지 술기운에 입을 여는지를 떠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수아는 낯빛 하나 바꾸지 않았지요. 잔을 들어 입술 가까이 가져가다가 문득 무릎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손수 빚어온 약주 한 병을 내어 두 손으로 현감 앞에 올렸지요. 벙어리가 글로 적어 보인 뜻은 이러하였습니다. 오늘 천한 솜씨로 빚은 약주를 사또께 올리고 싶었는데 먼저 한 잔 받아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이겠다는 것이었지요. 그러고는 현감의 잔을 슬며시 제 앞으로 당기고 제 약주를 현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좌중의 눈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지요. 현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제 손으로 약을 탄 그 잔을 도로 마실 수도 물릴 수도 없게 된 것이었지요. 마시지 않으면 스스로 약을 탔음을 좌중 앞에서 자백하는 꼴이었으니까요. 현감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 잔을 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잔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 있었지요. 좌중은 벙어리 며느리의 깍듯한 예법에 도리어 감탄하였습니다. 잔치가 무르익던 중 수아는 자리를 잠깐 비웠지요. 창고를 맡은 아전이 안주를 가지러 자리를 뜬 틈이었습니다. 수아는 그자의 허리춤에 걸린 물건을 소리 없이 손 안에 감추어냈지요. 현감이 비리를 감추는 데 쓰던 위조한 직인이었습니다. 관아의 정식 직인과 구별이 가지 않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이었지요. 단단하고 묵직한 그것이 수안의 소매자락 안으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증거는 세 가지가 되었지요. 15년 묵은 비리장부, 현이 밤을 새워 완성한 상소문, 그리고 위조한 직인. 수아는 그 셋을 한양으로 올려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죽은 아비의 옛벗 정어사에게 닿을 길은 이미 사람을 통해 열어두었지요.
허나 호장방가의 밀고가 쌓일 대로 쌓이자 현감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소가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윤씨댁을 처입을 맡기로 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윤씨댁을 감시하던 자객들이 대문 밖에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물러간 것이 아님을 알았지요. 짐승이 덤비기 직전 풀숲으로 몸을 숨기듯 그 침묵이 도리어 위험하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을 대비해 이미 역할을 나누어 두었지요. 수아는 장부와 상소문을 품고 빠져나가고 현은 집안 통로를 기관장치로 막아 시간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송씨 부인은 충직한 늙은 종 삼돌의 안내를 받아 미리 봐둔 샛길로 먼저 빠져나가기로 하였지요. 불이 난 것은 자시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먼저 불길이 솟구쳤지요. 메마른 초겨울 바람을 타고 불꽃이 놀랍도록 빠르게 번졌습니다. 수아는 연기 냄새를 맡자마자 장부와 상소문을 품에 안고 복도를 내달렸지요. 현은 미리 설치해둔 기관장치들을 차례로 작동시켰습니다. 책장이 쓰러져 복도를 막고 줄을 건드리면 무거운 항아리가 쏟아지는 장치가 자객들의 발을 묶었지요. 칼 한 번 부딪히지 않고 평생 서재에서 만든 것들이 세 사람의 길을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치를 작동시킨 현은 기둥에 몸을 기댔지요. 무릎이 꺾일 듯 떨렸습니다. 연기 가득한 집안을 뛰어다닌 탓에 숨이 거칠어지고 시야가 흔들렸지요. 그 와중에도 현은 수안이 마당을 가로질러 달아나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품에 장부를 안고 달리는 그 등이 불길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아내가 무사히 담을 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현은 비로소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큰 길로 빠져나가던 현은 끝내 자객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지요. 탈진한 몸으로 더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현감은 현을 관아옥에 가두고 비리장부를 훔쳐 관아를 어지럽힌 죄인이라는 명목으로 이튿날 처형하겠다고 선포하였지요. 윤시댁 도령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말까지 현감이 직접 지어 퍼뜨렸습니다. 수안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고을 어기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였지요. 아내를 지키려다 정작 제가 잡힌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품 안의 장부를 한 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힘이 들어갔지요. 송씨 부인도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때가 되었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을 큰 길 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지요. 여럿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는 길 위로 마패를 높이 든 사람이 나타났지요. 암행어사 출도요. 소리가 고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었고 관아의 나졸들이 허둥댔지요. 정어사가 죽은 벗 강진사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일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현감이 현을 형틀 앞에 세운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마패를 높이 든 정어사가 관아 마당으로 말을 몰아들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지요. 형틀 앞에 무릎이 꺾여 있던 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나졸들은 들었던 칼을 떨어뜨리고 굿을 구경하러 모여든 고을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수안이 마당으로 걸어 들어온 것은 바로 그 직후였지요. 품에서 15년 묵은 장부를 꺼내 정어사 앞에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현이 밤을 새워 완성한 상소문이 그 위에 함께 놓였지요. 그리고 수안의 소매 안에서 마지막 물건이 나왔습니다. 잔치자리에서 빼돌린 현감의 위조한 직인이었지요. 3가지 증거가 한꺼번에 마당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정어사가 천천히 장부를 펼쳤지요. 마당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장부의 책장을 살짝 넘겼지요. 그 책장에는 현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는 날짜별 횡령 금액이, 그 아래에는 함께 농간을 부린 자들의 이름이 이어졌지요. 호장 방가의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현감은 끝까지 발뺌하였지요. 모두 저 벙어리가 꾸며낸 모함이라고, 말 못하는 안악의 농간에 어사또께서 속아서는 아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호장 방가도 곁에서 거들었지요. 저것은 주인의 집안이 지어낸 거짓 문서라고 말입니다. 좌중이 술렁였습니다. 벙어리는 제 결백을 말로 밝힐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지요. 마당 한가운데 선 수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15년을 닫아두었던 입을 마침내 열었지요. 그 장부에 적힌 강진사가 바로 소인의 아비입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덩어리라 믿었던 그 입에서 또렷하고 낭낭한 목소리가 흘러나온 것이었지요. 현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호장방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요. 수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날을 위하여 입을 닫고 살아왔을 뿐이지요. 저들이 제 아비에게 누명을 씌우던 그 입들이 벙어리 앞에서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소인은 그 입들이 흘린 말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거두어 담았지요. 그 말들이 지금 저 장부와 더불어 여기 있습니다. 정어사가 장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내려가다 한 곳에서 멈추었지요. 강진사의 이름이 적힌 자리였습니다. 제 횡령을 덮으려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전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어느 날 어떤 서류를 누구의 손으로 바꿔치기 하였는지까지 고스란하였습니다. 정어사도 강진사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지요.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지 않고 끝까지 맞섰던 그 벗을 끝내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사의 분운이 붉어졌지요. 내 아비의 억울함이 이제야 풀리는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떨리지 않던 수안의 입술이 마침내 떨렸지요. 참으려 하였으나 눈물이 먼저였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던 날부터 한 번도 흘리지 않던 눈물이었지요. 함부로 놀린 입들 앞에서도, 지하 흙벽을 손으로 두드리던 새벽에도, 아비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던 그 순간에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수아는 소매로 얼굴을 가렸지요. 형틀에서 풀려난 현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말없이 그 곁에 섰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지요. 현감과 호장방가는 그 자리에서 봉고 파직되었습니다. 정어사가 관아 창고를 봉민하고 두 사람의 인을 거두었지요. 비리에 연루된 아전들도 줄줄이 끌려 나왔습니다. 옥에 갇혀있던 죄 없는 이들은 그날로 풀려났지요. 호장방가가 끌려가면서도 수안을 향해 눈을 부라렸으나 수안은 그 눈빛을 담담하게 받아냈습니다. 두렵지 않았지요. 15년 동안 두려움보다 무거운 것을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사건의 전말이 한양에 올라가 어명이 내려졌고 두 사람은
끝내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불에 탄 윤씨 댁은 이듬해 봄에 새로 지어졌지요. 눈이 녹기도 전에 고을 사람들이 먼저 나섰습니다. 벙어리 며느리라 손가락질 하던 이들이 돌아가며 일손을 보탰지요. 담장을 새로 쌓는 사람, 기둥을 세우는 사람, 지붕을 얹는 사람이 저마다의 솜씨로 한 채를 올리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예전보다 기둥이 굵었고 기울었던 담장도 이번에는 똑바로 세워졌지요. 수아는 더 이상 약을 핑계로 관할을 드나들지 않았습니다. 송씨 부인과 더불어 가문의 안살림과 장부를 맡아 고을에서 가장 신망받는 안주인이 되어갔지요. 두 여인은 아침마다 나란히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그래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지요. 현은 그 봄에 차츰 건강을 되찾아 마당까지, 대문 밖 골목까지, 장터 어귀까지 걸음을 넓혀갔습니다. 수안이 늘 그 곁에서 속도를 맞추어 걸었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현은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평생 서재를 벗어나지 못하리라던 사람이 청렴한 관리가 되어 댁성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믿음의 늦가을, 송씨 부인이 수안을 안채 깊은 곳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마주 앉던 그 방이었지요. 촛불 하나가 켜져 있었고 차 한 잔이 수안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인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윤씨댁 대문 열쇠였습니다. 낡고 무거운 쇠 열쇠였지요. 부인이 10년 동안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집이 기울어도, 남편이 없어도, 아들이 병약해도 부인은 이 열쇠만큼은 내려놓지 않았지요. 이것을 내게 주겠느니라. 수아는 두 손으로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무게가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전해졌지요.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평생 사람을 보아온 법이 있느니라. 낮으로 사람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지. 차려입고 예를 갖추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허나 밤에 누구를 위하여 깨어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니라. 수아는 열쇠를 내려다보았지요. 함부로 놀린 입들 앞에서 밤새 귀를 열어두던 밤들, 지하 흙벽을 손으로 두드리던 새벽들, 아비의 위패 앞에서 흔들리지 않던 어깨가 그 열쇠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수안만의 것이 아니었지요. 남편을 잃은 밤 눈물 대신 이름들을 적어내려가던 부인의 밤도, 서재에서 처음으로 붓을 든 현의 새벽도 그 안에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이 서재에서 나와 안마당 평상에 자리를 폈지요. 수안이 따뜻한 차를 데워 가져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들다 차츰 어두워지는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혼례하던 날 밤 나는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소. 수안이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답하였지요. 저 또한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하였지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오간 진짜 웃음이었지요.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마당 한켠, 낙엽 하나가 두 사람의 차잔 사이로 조용히 떨어졌지요. 송씨 부인이 안채문가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평생 꽉 쥐고 있던 것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의 걸음이었지요. 가볍고 또
단단하였습니다. 밤이 오자 윤씨 댁에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부인의 방, 수안의 방, 그리고 서재.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서재의 불이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없이 켜져 있다는 것이었지요. 현이 그 안에서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는 소리가 조용히 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더 이상 입을 닫을 까닭이 없어진 한 여인이 오래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